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중시시장이요. 주식시장이 그 미국 시장에서 불어온 통풍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환율은 이틀 연속 오르면서 1,46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폭락론, 그리고 미 자동차 업계 빅3 자구한 내용, 그리고 내년 취업 대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하락 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한 10년 내 아파트 값이 반토막까지도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대폭락론이 시장에 돌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본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아파트 값이 수년 내로 반토막이 난다. 네. 이거 굉장히 아파트 갖고 있는 분한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겠죠. 자, 대폭락론의 근거가 뭘까요?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부담과 충격이 가해지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일단 폭락론자들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집값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거래량은 급속히 줄어드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다. 실제 강남북을 막론하고 최근 한 2, 3개월째 거래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런 부동산 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하튼 폭락론자들은 작년, 재작년까지 이 수년간의 집값 이 상승은 가계 부채가 만들어낸 투기 거품에 따른 것이다. 실수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투기 심리가 완전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락하고 있어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더. 주택이 또 공급 과잉이 빚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잉? 네, 예.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도 지금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2기 신도시까지 앞으로 계속 공급된다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재개발과 뉴타운의 이런 거품도 빠지고 올 초 뜨거웠던 그 노도강 이런 강북 3구마저도 지난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이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더 이상 부동산 신화는 없다. 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집값이 상당히 그 폭등을 하다가 안정세를 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드는 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좀 규제한 것이 상당히 톡톡한 그 효과를 발휘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내 돈이 있고 빌린 돈이 있으면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집을 사는 건데 이 빌린 돈의 규모를 한 반 정도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빌리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매수 여력이 좀 줄어든 것도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불러왔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경기가 워낙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 빌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들고 있는 돈 자체가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이 집값 하락에 미치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경기 침체는 이미 확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이 금융위기 국면이 실물 경제로 올마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오바마 신임, 이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예. 1분 1초가 아깝다. 경제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던 이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네. 이 부실이 터지면서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라든가 전 세계적인 이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엄청난 복병이 또 하나 도사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적인 이 소비 대국인데 미국 국민들이 이 카드도 많이 쓰고 그렇죠. 자동차를 살 때 이 할부 금융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아직 부실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바마 정권도, 오바마 신임 당선자도 지금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실물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 동시에 지금 금융 위기 국면을 좀 극복하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과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주택담보대출이야 돈 빌려준 입장에서 집이라도 경매로 넘겨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수를 할 수 있다지만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없는데 받아낼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폭락 사태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론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감원이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또 가게가 파산하거나 또 부실화되고 또 실질 소득이 줄고 또 물가는 또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가지고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주택 심리 이게 굉장히 꽁꽁 얼어붙어 있거든요. 아무리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사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없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뭐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좀 나름대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다음에 현 MB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다음에 부동산 내부를 봐도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2020년까지 인구는 늘어나고 중도형 수요는 증가한다. 아울러서 지금 신도시들 그 토지 보상금이 계속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뭐 부동자금이나 토지 보상금 등 이런 나름대로 대기 자금들은 계속 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반등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자, 그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 그 부동산 시장을 어떤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은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무래도 좀 소위 큰 손이라고 불리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선도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여러 가지 그 규제와 또 규제 아닌 규제들로 그들의 돈을 좀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꽁꽁 묶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감세안 같은 것들을 놓고 보면은 그들이 이제 좀 많이 투자 활동을 뭐 투기 아닌 투자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또 그 논리도 일견 이렇게 끄덕이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두 쪽 양쪽의 그 논리의 허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가 최소 내년까지는 갈수록 안 좋은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다.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폭락론이 좀 힘을 받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폭락론자들도 보면 허점이 좀 많은데요. 이 부동산 시장 자체, 이 수요 자체를 투기 수요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집을 사는 행위 자체가 자본 이득을 위해 사는 것이면서도 또 실수요 목적도 많거든요. 또한 국토부 통계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230채로 선진국 평균 400채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하거든요. 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도 고령화 현상이 심화돼서 좀 그렇지만은 2020년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현재 한 4,850만인데 5천만까지 되거든요. 네. 또 1, 2인 가구도 계속 늘고 있고요. 서울권에서는 시장 수요가 또 한마디로 좀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 한 말씀 덧붙인다면 판교, 광교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먼 2기 신도시들은 일본의 몰락한 이 신도시 전체를 밟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반면에 또 그런 신도시들이 그 지역의 허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좀 동시에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이 노력이 공동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2, 3년 또는 3, 4년 뒤부터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또 이런 또 분석도 또 지배적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폭락론이 없다, 폭락이 없다 이런 논리가도 굉장히 허점이 많은데요. 오히려 폭락론보다도 더 허점이 많다고 저는 좀 봅니다만은 심각한 이 경제 상황을 좀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금리가 정책 금리는 인하되고 있지만 실물 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가가 여전히 내리지 않고 있다. 이것도 실은 안으로 보면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골마 터지고 있는 거 이걸 또 같이 고려하지 않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모든 경제 사안이 이제 공급과 수요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그 논리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전 지방에 쌓이는 미분양 가구 수가 실질적으로 한 30만 가구에 가깝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공급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다. 시장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이제 내년에는 인적 구조 조정이 각 기업마다 상당히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을 잃은 분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마 30평 살던 사람이 20평으로 줄여가서 그 차액을 가지고 가게라도 차리려고 할 것이고, 뭐 내 집 살던 사람이 내 집 팔고 전세로 옮겨가면서 그 차액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 자체 어떤 그 공급이 더욱더 늘어나는 효과가 더 커질 텐데요. 그에 따르는 집값 하락세가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계 이 소득이 감소하고 대출 이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도 예외일 수가 없겠는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더 심화되겠죠. 일반 이 내구 소비자 상품에 비해서 워낙 이 규모가 큰 단위가 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살려고 하는 이런 매수 심리는 또 반면에 좀 더 기다려보자 이쪽으로 굉장히 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이런 측면에서 매물은 늘어났는데 살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애견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이 MB 정부가 뭔가 이 SOC 투자라든가 이런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내수 소비가 얼어붙고 있고 수출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공공 투자밖에 없는데 공공 투자라고 해도 SOC 투자라고 해도 옛날처럼 막 건설을 일으키게 되면은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금 막 기계 비중이 높아지고 또 외국인 인력들이 그 공사 현장에서 많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좀 단기간에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발 제2, 제3의 금융위기 이 부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전문가니까 제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단 말이죠. 근데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집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가에 잘 안 팔릴 때 그 고민 어떻게 시장가보다 대폭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 분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을 아직까지 안 사고 없는 사람들은 야 지금 룰루랄라 하겠죠. 집값이 더 떨어져라. 막 그러고 있을 텐데 그분들의 또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그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도 지난 2005년에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를 갖다가 팔려고 했는데 1년가량 안 팔다가 좀 싸게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강북에서 중소형이 찬밥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아주 따뜻한 밥인데. 백조로 변신을 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금 사정이 급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집을 파시려고 생각을 했다면은 좀 여기서 1, 2천만 원, 또 2, 3천만 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낮춰서라도 좀 매도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달 지나서 보면은 그 가격이 참 좋은 가격이었다고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하나 기술적으로 그 중개업소 대표와 좀 끈끈한 좀 네트워크를 좀 쌓아가지고 예를 들면 좀 수수료를 좀 많이 좀 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나름대로 잘 팔리게끔 우선적으로 잘 팔리게끔 그런 방법을 좀 쓸 필요가 있겠고요. 예. 만약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나 그래서 나중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나서 6개월 뒤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 회복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미리 선반영돼서 6개월, 뭐 8개월, 1년 전부터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규모가 큰 부동산 시장은 그 이후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이 좀 움직이는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더욱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꺾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돈이 물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주식시장이 풀린다면 거기서 또 다른 또 유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네. 자, 지금 조언을 들어보면 이제 집을 좀 장만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는 매수 타이밍을 주식시장이 좀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터닝을 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한 반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좀 고민을 해보라는 그런 투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본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에 빠진 미국 자동차 업계 빅3가 현재 그 최고 경영자들이 연봉을 한 $1만 받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등 대대적인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 금융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법안의 의회 통과까지는 참 이게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유주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자동차계 빅3가 미국 의회에 총 $340억 규모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서 자구 계획서를 제출했다고요. 예,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이 현지 시간으로 2일 의회에 각각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섣불리 3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자구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요청받았기 때문인데요. 3사 경영진은 2주 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전용기를 이용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경영진 연봉을 1달러로 책정하겠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의회가 애초 검토한 지원 규모는 250억 달러에 불과해 3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GM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구 계획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GM은 1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요. 3사 중에서도 제일 경영 상태가 불안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만큼 자구계획의 내용도 가장 과감한 편입니다. 우선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 않기 위해 자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2012년까지 노동 생산성을 토요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토요타는 18시간인 반면 GM은 2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GM은 또 사부 등 일부 브랜드를 매각하고 시보레, 뷰익 등 경쟁력 있는 브랜드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2년까지 최대 3만 1,000명 감원, 9개 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2011년까지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회사인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어떻습니까? 포드는 3사 중에서도 사정이 가장 나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포드 측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9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지만 내년까지 정부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구계획서에 따르면 포드는 트럭보다 승용차 생산 비중을 높여 위기를 헤쳐나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트럭과 승용차 생산 비중이 52% 대 48%였지만 2010년까지는 40% 대 60%로 승용차 비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크라이슬러는 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중장기 친환경 자동차 개발안을 제시했습니다.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대체에너지 자동차 개발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크라이슬러는 또 해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연간 35억에서 9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3개사 모두 세계 경제에서 또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만큼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급냉으로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줄이거나 또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답니다. 참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인데요. 자, 내년에는 그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가 무척이나 줄어들면서 취업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공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채용 임원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의 이철균 기자와 함께 앞으로 예견되는 고용 쇼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약 2%대에 머물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업의 공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자,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인가요? 예, 말씀대로 실업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신규 일자리는 정부가 세운 목표치 30만 개의 3분의 1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10월의 취업자 증가수를 보면 9만 7천 명으로 3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취업자 증가수는 이미 지난 3월부터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인 10월엔 10만 명 선도 깨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일자리가 30만 개는 유지돼야 가정 등 경제 전반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 상황만을 보면 앞으로의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예고해주고 있는 고용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내년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고용 상황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그간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는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마저 2%의 저성장을 나타낼 경우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2%를 고용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2%로 떨어지면 고용도 크게 줄어 연간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카드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었던 2003년의 경우 성장률이 3.1%로 비교적 선방했지만 취업자는 오히려 3만 명이나 감소하는 고용 쇼크가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그만큼 비례한다는 뜻인데요. 그럼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그동안은 한 3, 4% 정도 넘는 성장을 이뤘는데 왜 일자리 상황은 별반 나아진 게 없는 걸까요?
지적대로 그것은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 한동안 이어졌는데요. 이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 집약적인 정보기술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일자리는 별로 생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비록 고용 없는 성장이었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해 주면서 그래도 20만 개 수준의 신규 일자리는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성장률이 2%로 떨어질 경우 그 심각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고용은 7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성장률이 3에서 3.5% 수준이라면 고용은 7만 개 정도 늘 수 있는데요. 만약 성장률이 2%로 떨어지면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여기에다 건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태세고 자동차, 금융, 여행 등에서도 감원 움직임이 일고 있어 내년의 고용 전망은 참으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래저래 지금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참 힘겨운 시간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철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약보함으로 마감하며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53포인트 내린 1022.6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여건을 조성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90억 원, 1,549억 원씩 동반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에서 2,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차익거래는 4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3,352억 원을 투입하며 저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전일 뉴욕 증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별로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전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내림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는 전날 뉴욕 증시 반등이 기술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초 폭락 후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바닥 신호로 해석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증시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 프로그램 순매도가 4일 연속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억제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계속적인 순매도가 나오게 되면 지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바닥권에 다다랐고 4분기가 전통적으로 프로그램 장세인 점을 들어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혜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오늘의 증시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CN중공업 채권단이 오늘 오전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열고 90%의 찬성률로 CN중공업의 워크아웃을 가결했습니다. 채권단은 내년 2월까지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실사를 진행합니다. 부실한 저축은행에 1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가 89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얼어붙으며 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1.6%에 그쳐 21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3.7%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화 보유액이 지난달 말 현재 2,005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외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 데다 유로화 약세로 인해 달러 기준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전략센터입니다. 고문은 신한증권 장규성 지점장, 메리츠증권의 문현석 대리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규성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사흘째 하락을 하고 말았군요. 자, 오늘 장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오늘 시장은 미국 다우지수 상승에 힘입어 시초가를 플러스 15포인트, 1038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상승세가 축소가 됐고요. 2시경에는 지수가 9포인트까지, 마이너스 9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시에 오늘 정부에서 저축은행의 PF에 대한 지원 방안 1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을 해서 오늘 코스피 종가는 1022포인트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업종별 특징이나 또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저축은행 그 PF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1조 3천억 규모의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 저축은행 업종, 은행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게 이채로웠습니다. 오늘 은행 업종이 6%, 건설 업종이 2%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 업종은 기업은행이 7%, 그리고 외환은행이 6%, 그다음에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5%대 상승을 보였고요. 대형 저축은행들이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네. 그리고 한국저축은행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PF 대출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 이 수혜가 건설업종까지도 미쳤는데요. 건설업종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14%, 그리고 금호산업이 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CN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이 가결이 됐습니다. 해서 오늘 CN그룹 주식이 다들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주요 IT 종목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IT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LG전자가 3%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부정적 리포트를 낸 게 오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레딧 리온의 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내년 1사분기, 2사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할 것이다 해서 주가를 하향 조정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별 업종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체적으로는 약보합세로 끝났습니다만 은행, 증권, 보험, 건설 업종은 상승세를 보인 채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문영석 대리님께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이 장규성 지점장님의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보는 시각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 문 대리님께서 오늘 장의 특징을 또 어떻게 그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금일은 어제 다우지수의 상승을 빌미로 갭 상승하여 시작했지만 네. 당장 내년 3월까지 12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이 없다면 붕괴가 우려된다고 발표한 GM 등 자동차 빅 3사의 구제 발표안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제 4% 이상 급락한 WTI 및 각종 지표들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눈치 보기 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5천억 이상 되는 프로그램 매출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약 4천억 원의 순매수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2,5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며 반등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초가를 넘지는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막판 1시간여를 남기고 개인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장을 끌어올리고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금일 선물 5분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물 5분봉 차트인데요. 어제와 그리고 오늘의 5분봉 차트입니다. 오늘의 시초가가 134.53으로 시작하였고 금일의 저점은 132였습니다. 어제는 그저께 미국 다우지수의 폭락으로 인해서 약 131에서 시작하여서 136까지 올렸다가 끝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금일은 131을 깨고는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시초가 134를 넘지는 못하고 132에서 134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중의 등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장규성 지점장님께서는 이런 장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내일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지수가 11월 20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지수가 11월 21일 날 914포인트를 기록을 한 다음에 상승세를 지속을 해서 1070포인트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1000포인트를 다시 지지를 받느냐 하는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7%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000포인트 지지 보시면은 1017포인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1017포인트, 1020포인트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밑에 거래량이 이틀 연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장은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대 이 박스권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의 장에 대해서는 견조하게 지난번에 지수 892포인트의 저점 그리고 이번 장의 914포인트 저점에서 W자 쌍바닥의 모양을 보이면서 지수가 1070포인트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1000포인트대 다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055포인트, 1060포인트대를 다시 돌파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걸로 장을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장의 흐름에 관한 전망을 여쭤봤는데요. 자, 문영석 대리께서는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요? 예. 당분간 우리 증시는 좁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확률이 높지만 상당히 위태위태한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파생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파생시장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파생시장이요? 예. 예를 들어 어제 선물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를 유입시켰던 개인 큰손들이 과연 어디로 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따라 오늘의 상황을 예측했듯이 내일도 개인 큰손들에 의한 우리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들은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하므로 어제 저가에서 유입시켰던 매수 포지션을 오늘 장중 내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여전히 상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외인들은 어제 미증시의 상승을 핑계로 매수세를 유입시킨다면 하방 에너지와 상방 에너지 간의 치열한 공방이 발생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네. 금일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과는 반대로 개인이 약 3,400억 원의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원과 2,0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파생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선물 1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 박스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1040 코스피 지수로 친다면 1000 박스권 아래가 1040포인트이며 상단이 1200포인트입니다. 네. 며칠 전부터 1040포인트를 깨고 현재 선물 지수로는 118을 저점으로 하여 그저께 140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 1040을 깨는 모습을 보였고 110 내일까지는 아마 다시 120을 하단으로 하여 1200포인트가 선물과 맞닿아지는 160포인트가 다시 한번 쓰리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1200포인트까지 올려주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까지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신한증권 장규성 지점장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께 자, 오늘 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일 장에 대한 전망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갑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또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의 투자전략팀 심재엽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지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지수 상승을 이제 금융주가 견인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금융주가 요즘 들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 위기의 핵심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금융주가 의외로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무래도 미국 쪽에 이제 금융주의 동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약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요. 오히려 IT 업종주의 제조업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금융주의 추가 하락이 이제는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다음 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주에는 호재성 자료로 볼 수가 있고요. 내년 2월 달엔 자통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역시도 금융주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거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신호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에 배당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금융권에 있는 특히나 증권이라든가 보험 같은 경우는 12월 결산법인이 아니라 내년 3월 이나 6월달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배당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적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 금융주가 상승세를 갖다 이어간다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상승세는 그동안 가장 좀 주가의 하락폭에 있어서 가장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업종이 최근에 있어서 다시 좀 반등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논한다면은 아직까지도 뭐 상승으로의 터닝은 조금 한참 멀은 것 같고 아직까지도 하락세로 그 추세를 잡아가는 게 맞는 해석일까요? 예, 아직까지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경제를 선행한다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경제지표 발표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실업률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11월의 실업률은 전월 10월달 6.5%에서 6.8%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개인, 특히나 가계 쪽의 소득과 그리고 소비가 감소한다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그저께죠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급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구간이 금주에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불안한 움직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그동안 이제 상당히 그 복병으로 작용을 했던 PF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반기는 반응이 있었겠네요. 사실 좀 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업종에 따라서는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PF라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나타났던 대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거지게 되면 금융권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PF를 만약에 이번에 발표될 예정에 따라서 캠코가 상당 부분의 불신 물건을 갖다가 가져가게 된다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증권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은행권들이 가장 좀 수혜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금융주가 다시 한번 그래도 시장에서 부각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본다면 건설주 입장은 좀 반대입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 PF를 인수를 캠프에서 PF를 갖고 가더라도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건설사의 재무 상태라든가 아니면 펀더멘탈을 개선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건설사 자체가 추가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보다는 구조조정을 갖다 좀 더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주단이 이제 현저하게 됐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PF가 실시되더라도 사실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금융주에는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PF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는 PF 부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무래도 건설업계에 좀 어려움이 꽤나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런 대책이 나오면서 그런 염려를 실질적으로 많이 불식시키고 좀 막아주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런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PF 대출을 갖고 가더라도 중심에 있는 것은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의 숫자가 사실 집계된 것의 숫자를 갖다가 신뢰하기 좀 힘든데요. 지방업체가 한 12만 가구가 되고 서울 등 도시권에 있는 것이 한 8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한 2배가량의 미분양 아파트의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감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PF를 갖고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부실이라든가 추가적인 부실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라든가 재무 건전성도 양호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좀 전망해보고 그에 따라서 올바른 또 가장 그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자, 투자 전략에 관한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선 12월 장세는 11월보다는 변동성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유동성 관련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이 좀 들으셨을 것입니다. CDS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한국이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가 확산되기 때문에 전체를 본다면 외국인의 매도 가능성이라든가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12월 달 들어와서는 이 지표 등 다양한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이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1000포인트 지지세가 많이 가능한 것도 이와 같은 유동성 관련 지표가 안정화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장세는 변동성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쿼터러블 위칭데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봤을 때는 시장의 수급 상황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펀더멘탈이 개선될 여지는 올해 연말보다도 내년도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추사적인 상승세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금융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금융도도 사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다면은 남은 기간, 특히나 다음 주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갖다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쿼터러블 위칭데이가 끝난 이후 12월 중순서부터는 다시 한번 업종별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전략이 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문가시니까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신문을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죠. 마크 파버 같은 사람이 현재 그 주식시장에 관한 그 견해를 밝히면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처분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그런 가치 투자자의 그런 투자 기법은 앞으로 당분간 상당 기간 그 벌어질 그 장세에는 적합치 않다. 가치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가치 투자를 또 신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 텐데, 자, 그에 관한 그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걸 많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좀 예상하기로는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내년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말하신 그 글로벌의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사실상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사실상 수익 가치, 즉 수익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주가의 흐름보다도 더 심하게 자산 가치까지 훼손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PBR 지표라고 하죠. 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비율인데 이 PBR 지표를 봤을 때 한국은 한 0.8배 정도 됩니다. 1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자산 가치도 지금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예상하는 경제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실업률에 대한 비농업 고용자 지표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가장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식시장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긍정적인 면은 하나가 있습니다. 유동성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이 무제한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달러가 결과적으로는 투자로 이제 선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선회를 위해서는 통화 순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화 순수라는 건 뭐냐면요. 본원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본원 통화는 이제 정부에서 특히나 한국은행이라든가 미국의 FRB에서 찍어내는 돈입니다. 달러나 원화인데요. 이 돈이 이제 M2로 이제 전액이 됩니다. M2는 뭐냐면요. 본원 통화가 아니라 신용에 의해서 대출같이 창출되는 그런 통화들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M2가 N1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통화 승수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리고 결과적으로 투자로 이어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사실 이 통화 승수가 확대돼야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확대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권에서 부실 자산을 많이 좀 처리해야 되고 향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있어도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유동성이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작용할 텐데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구간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유동성을 갖다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이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자산 가치 훼손에 따라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상반기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오히려 하반기를 대비해서 상반기 특히나 2분기 정도부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서 저가 매수에 참여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호황기를 대비해서 그에 대한 밭갈이를 좀 미리 한 내년도 중반 정도에는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좋은 주식을 갖다가 고른다라는 평가인데 내년에는 나쁜 주식을 버린다라는 평가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요. 네.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좀 그다지 센 모습 보이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좀 가로막고 있는 단 형국인데요. 자, 지금같이 어렵고 좀 불확실한 장세에서는 모든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